반갑습니다. 저는 창원시정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구본우라고 합니다. 당신은 누구신가요? 안녕하세요, 구본우 박사님. 저는 AI 유리입니다. 어떤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네, 저는 미래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AI 시대 지역 일자리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AI 시대의 지역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은 매우 큽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예시입니다. 첫째, 스마트 농업. AI를 이용해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농업 관리를 통해 농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도울 수 있습니다. 둘째, 원격 의료. AI 기반 원격 의료 시스템을 통해 지역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의료 관련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스마트 제조업. AI와 로보틱스를 활용한 스마트 제조 공장을 운영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넷째, AI 교육 및 훈련.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AI 기술을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디지털 노마드 유치. AI 기반 원격 근무 환경을 조성해 디지털 노마드를 유치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관광 및 문화 콘텐츠 개발. AI를 활용한 관광 정보 제공, 문화 콘텐츠 제작 등을 통해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이 필요하지만 AI는 지역 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큰 잠재력이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AI 시대 지역의 일자리가 감소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AI 시대에는 특정한 종류의 일자리가 줄어들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작업은 AI와 자동화 기술로 대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에서의 조립 라인 작업이나 물류 산업의 창고 관리 등은 AI와 로봇에 의해 자동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의 기회도 열릴 수 있습니다. AI와 관련된 기술 개발, 유지 보수, 데이터 분석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수 있으며 창의적인 작업이나 인간의 감성과 상호작용이 필요한 분야에서는 AI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AI 시대에 대비해 교육과 재훈련을 통해 변화하는 일자리 시장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을 활용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역 생존 AI 프로젝트 우리 고향 부탁해 진행을 맡은 이승현입니다. 우리 일상으로 다가온 AI와 협업해서 지역 소멸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AI 새로운 일자리를 알려줘란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원시정연구원 구본우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창원시정연구원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주로 인구정책, 사회정책 연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박사님께서 AI 아바타 유리와 대화를 직접 해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사실 어쩌면 굉장히 복잡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짧은 시간에 다양한 주제를 섭렵해서 이렇게 명쾌하게 제시하는 걸 보면 참 놀라울 따름입니다. 약간 허무하시기도 하죠?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게 답변하려면 한두 마디 하려고 해도 한참 생각해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생각뿐 아니라 또 자료 찾는데도 뭐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논문 한 편, 뭐 연구 보고서를 쓸 때도 그런데 얘는 그냥 뭐 한 30초 만에 이렇게 내니까요. 네, 맞습니다. 앞서 이제 구본우 박사님께서 AI 아바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질문을 하셨잖아요. AI와 일자리에 대해서. 그 중에서도 좀 AI 유리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어요. 구 박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분명히 좀 명쾌하고 포괄적인 답변인 건 분명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긍정적인 측면에 좀 방점을 두고 답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그 반대의 면 이런 것들도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네, 됐습니다. 함께 오늘 대화를 나누면서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시대에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 매우 크다. AI 아바타 유리는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걱정 많이 하잖아요. 내 일자리가 없어지지 않을까, 우리 이 직군이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들 많이 하는데 좀 의외였어요, 이 답변은요. 네. 그러니까 AI가 대체함으로써 감소할 직군들이 있고 또 AI가 만들어낼 수 있는,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직군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보다 좀 큰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 사회가 좀 미리 잘 계획하고 미리 좀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자리의 개수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 일의
질도 있을 거고요. 안전도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스마트 농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본다면 이제 스마트팜이라든지 스마트 농업을 하면 좀 뭐 편리해지긴 할 것 같은데 그 작물 재배에 많은 노동력이 들었던 이런 건 좀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스마트팜이 계속 이렇게 확산될 거다라는 전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21년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전망한 바에 따르면 그 당시 시장이 대략 한 2,700억 원 정도 됐다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연간 한 16% 정도는 계속 성장할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렇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이제 아마 농업 노동은 과거의 그런 전통적인 노동이라기보다는 스마트팜에서 뭐 경영과 관리를 중심으로 한 뭐 그런 모양으로 아마 많이 바뀌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일 같은 경우도 아마 그에 따라서 많이 변하게 될 겁니다. 그런 경영자 관리자로서의 농민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뭐 데이터를 분석하기도 하고 뭐 축적하기도 하는 그런 연구직도 굉장히 농업 부문에서 늘어날 수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컨설턴트라고 하죠. 이 어쨌든 경영을 여러 가지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그런 업무도 아마 늘어날 겁니다. 뭐 그리고 뭐 이제 수확용 기계 같은 좀 새로운 기계들에 좀 숙련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기술직들도 많이 늘어나게 될 거고요. 근데 네. 대신에 전통적인 좀 단순하고 표준화된 노동들은 이제 기계로 뭐 AI로 많이 대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의료 부분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우리 국민들의 건강 혹은 생명과도 직결된 부분이라서 좀 첨예하고 또 의료계에서는 우려도 많이 나타내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비대면 진료라고 하는 게 그동안 일반적으로 허용되어 왔던 영역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 시기를 좀 거쳐가면서 조금씩 이제 허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어느 정도는 좀 허용되어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만약에 허용되었을 경우에 뭐 모든 분야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부 이제 의료 분야에서는 꽤 중요한 기여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원격으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문제라든가 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뭐 기본 아주 정규적인 처치를 하는 이런 분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공동체의 건강 증진이라든가 뭐 의료 서비스의 질의 강화라든가 이런 데 이제 기여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이제 직무들도 좀 새롭게 형성이 아마 될 겁니다. 정보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축적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사람들, 뭐 서버를 관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실 의료 정보라는 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정보니까 이 정보 보안과 관련한 직무들 아마 이런 것들도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의료 분야라는 게 워낙 좀 민감한 분야라서 쟁점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의료계 안에서도 대면 진단을 하는 것보다는 확실히 이제 원격 의료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진단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는 사실 나옵니다. 뭐 이제 뭐 문진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환자의 주변 환경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분명하게 이제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원격 진단 차원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사실 있기 때문에 진단에 여러 가지 오진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오진이 발생했을 때 그 오진에 대해서 책임을 어느 정도나 이제 부여할 것인가 이런 것도 이제 법적, 제도적 쟁점이 될 수 있고요. 사실 조금 더 나아가자면 뭐 AI를 이용한 원격 진료가 더 확산되었을 경우에 AI의 이 기술적인 특성상 이 논리적인 추론 과정들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다 나눠서 설명해주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오진이 발생했을 때 도대체 어디서 오진이 발생했는지,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도 한 가지 좀 문제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의료 데이터, 생체 정보 이걸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뭐 예를 들어 이제 2024년에 유럽 EU에서 인공지능법이라고 하는 이제 법이 통과됐는데요. 자,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제 그 여러 가지 AI 시스템들을 위험 단계에 따라서 4개로 분류를 해서 그 위험 수준에 따라서 이제 규제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그 중에 이제 생체 인식 문제, 뭐 생체 정보를 분류하는 문제, 이런 문제는 사실 대부분 이제 수용 불가능한 위험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해서 굉장히 좀 강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되면 원격 의료가 확산되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로 작용을 하겠죠. 네. 이번에는 이제 제조업 분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마트 제조업. 이 분야가 제일 일자리가 많이 줄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 반복하던 그런 노동력들이 이를 기계가 로봇이 대체하는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제조 공정이 AI가 많이 도입이 되고 자율화되면 실제로 분명히 편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지역에서도 최소한 한 중견 기업쯤 되면
뭐 부품 검사들을 뭐 AI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고요. 그 외의 기업들에서도 유지 보전 업무들을 AI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공정들을 충분히 잘 분석을 해서 고장 가능성들을 미리 예측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있어서는 이제 기기가 대신 해주는 부분에서 어떤 효용이랄까요? 이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몇 가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위험한 영역들이 것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검사라든가 미리 고장을 예측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안전에 대해서 그러니까 표준화된 업무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업무들을 이제 대체한다거나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큰 효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창원시정연구원에서는 그러면 지자체나 국가에서 뭐 보전을 해주고 지원해줘야 한다 뭐 이런 연구 보고도 많이 하시나요? 예, 뭐 사실 제가 한 거는 아니지만 꼭 기업과 산업만의 문제만이 아니라 뭐 사실 다양한 뭐 기술들을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사회 정책 차원에서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다양한 차원에서 이제 그런 지원책들을 이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이제 크게 얘기를 하자면 저도 이제 사회가 이걸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가 개별 기업들에게 맡기는 것보다도 훨씬 좀 중요한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유럽에서는 얼마 전에 아마 작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인더스트리 5.0을 선언했습니다. 유럽위원회에서.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제조업을 디지털화하는 것, 이렇게 자동화, 자율화하는 것이 이제 인더스트리 4.0의 기본적인 내용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로 제조업을 디지털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거기서 뭐 인간의 문제, 환경의 문제, 지속 가능성의 문제 이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종속적 위치에 좀 놓여 있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유럽에서 이번에 인더스트리 5.0을 선언하면서 제시했던 내용이 이제 인간 중심성, 그리고 회복력, 지속 가능성 뭐 이런 가치들을 제일 우선하는 가치로 두고 인간과 기계의 협력을 조직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사회 전체가 인간을 어떻게 하면 인간이 보다 이제 고차원적인 인간 역량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고 그런 영역에서 인간이 이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면서 기계와 협력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비전들이 이제 계속 제시가 되고 있고요. 전반적인 그런 비전, 전략들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때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다음은 이제 디지털 노마드 유치라는 AI 유리의 답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디지털 노마드 하면 이제 원격 근무, 재택근무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그렇죠. 사실 뭐 그 모양새로만 놓고 보자면 여러 다양한 이제 디지털 기계를 가지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제 일을 하고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의 이제 네트워크가 이제 산업과 기업의 좀 중요한 조직 형태가 되는 이런 걸 이제 디지털 노마드라고 아마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특히나 이제 코로나 시기 때 엄청나게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후에는 또 다시 이제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경제활동 인구조사 통계에 따르면 2021년에 114만 명까지 이제 증가를 했다가 그 이전에는 한 10만 명이 채 안 되는 수준이었거든요. 오, 10배 이상 늘었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114만 명까지 증가를 했다가 2024년에는 다시 53만 명까지 이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도 늘긴 늘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코로나 이전보다는 확실히 늘었는데 다시 이제 그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게 이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조직의 구조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의 문제와 사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기계가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을 하고 한다고 해도 성장을 하는 데 일정한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전통적인 조직 문화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기업들도 물론 있고요. 네. 그런 전통적인 조직 문화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면 형태의 여러 가지 교류들, 인간적인 교류들이 같이 동반되어야 조직의 효율성이 늘어난다라고 네. 하는 사실 연구들도 사실 많이 있고요. 창원시정연구원의 연구원으로서는 어떠십니까? 사실 저도 좀 자유롭게 일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 네. 그런 마음이 한편으로 있고요. 근데 네. 실제로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네. 다양한 분들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듣고 네. 다양한 정보들을 얻고 아니면 이제 다른 연구자들과 의견을 교류하고 해야 될 일들이 사실 있거든요. 네.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게 이제 필요하고 네. 한편으로는 또한 나름대로 조금 더 자유롭게 시간과 공간을 이제 할애할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하고 이 균형들이 뭐 개인들도 그렇고 조직들도 그렇고 앞으로도 좀 계속 맞춰가야 될 것 네. 같은데요. 그래서 너무 낙관적으로 얘기되는 것만큼 급속하게 늘지도 않겠지만 네. 조직 문화가 바뀌어감에 따라서 조금씩 증가를 하지 않을까. 네, 조직 관리 차원에서도 이제 조화가 네.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자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특히 AI가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여기에 따른 어떤 걱정, 불안 이런 것들은 정말 지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반복적이고 또 이제 단순한 업무들 이런 건 아무래도 기계가 더 효율성 있게 잘 할 수는 있겠죠. 예, 맞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곳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거 약간 결을 조금 달리해서 지역의 관점에서 좀 이런 문제가 어떻게 좀 나타나고 있는지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예를 들면 경남, 창원 이런 지역에는 굉장히 많은 공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관련한 연구들도 당연히 필요하죠. 근데 그 연구들은 대부분 다 이제 그 인력이 이제 풍부한 수도권에서 뭐 생산 라인이 설계된다거나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생산 라인을 설계를 하면 이 지역의 제조업에서는 그 라인에 따라서 굉장히 단순하고 표준화된 업무들을 사실 반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먼저 일자리가 없어지기 전에 먼저 청년들이 유출되는 일들이 벌어지고요. 아무래도 이제 단순하고 표준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노동의 가치도 낮게 평가되고 그리고 또 이제 청년이 유출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업들은 일이 필요하니까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이제 외국인이 이제 대규모로 이제 대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급이 부족한데도 관련한 직무들의 가치는 사실 상승을 하지 않는 사실 이게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력의 불균형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되고 있고요. 아마도 이제 AI가 적용되고 그리고 그게 이제 노동력을 대체한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현재 기존의 이제 자동화 과정들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관계와 같은 그런 관계 양상들을 계속 만들어가게 된다면 진짜로 비수도권 지역들은 뭐 지역 소멸 얘기를 지금보다 더 피부에 와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네, 제조업의 경우에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농업 분야에도 또 그런 네, 맞습니다. 현상이 심화될 수가 있겠군요. 네, 앞서 구본우 박사님께서 AI 유리와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창의적인 일, 상호 의사소통하는 일은 기계보다 사람이 더 잘한다. 고유 영역이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얼마 전에 좀 이슈가 됐던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애플의 연구진들이 Illusion of Thinking이라고 하는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기본적인 그 논문의 설계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이전의 AI 모델이 하나 있고요. 정말 이제 최근에 추론이라든가 자기 성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가능하게 하는 대규모 추론 모델이 또 있습니다. 뭐 딥식 같은 경우가 이런 데에 해당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모델들을 놓고 퍼즐 형태의 문제를 주면서 그 문제의 복잡성들을 계속 높여나갔을 때 이 두 개의 모델들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답변을 하는지를 이제 찾아봤습니다. 살펴봤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낮은 수준의 복잡성에서는 두 개의 모델이 비슷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비슷한 수준의 신뢰도, 비슷한 수준의 효율성을 가지고 답변을 했는데 중간 정도의 복잡성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의 모델들이 훨씬 효율적인 그런 답변들을 했던 것으로 이제 나타나게 됐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복잡성이 좀 고도로 증가했을 때 이때는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이든 추론 모델이건 모두 다 굉장히 낮은 효율성과 낮은 신뢰도를 이제 보였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 외에도 사실 여러 요즘의 연구들에서 어떤 맥락들이 갑자기 추가되어야 한다거나 아니면 맥락이 굉장히 복잡하다거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아직 AI가 충분히 좀 답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연구들도 사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창의성이라던가 신미성이라던가 이런 문제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복잡한 맥락들을 좀 깔고 있는 그런 인간의 감각과 인간의 소통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은 그런 뭐 창의성, 신미성, 정서, 교감 이런 문제들은 아직 인간이 뭔가 담당을 해야 되고 인간이 사고해야 되고 인간이 좀 꾸려나가야 될 그런 인간의 역량 영역으로 보이고요. 앞으로도 사실 그런 영역들에서는 인간이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심미적인 어떤 탐구를 해야 된다거나 네. 이런 직무들 혹은 이런 역량 영역들은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게는 인간이 좀 담당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뭐 거꾸로 말하자면 인간 사회가 계속 높은 좀 가치를 좀 부여해야 될 뭐 노동이자 인간의 역량 영역으로서 좀 높은 가치를 부여해야 될 그런 영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인간 자체가 좀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인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살찌는 거 알면서도 밤에 야식 먹잖아요. 안 좋은 거 알면서도 굳이 이제 뭐 긍정적인 면으로 합리화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맥락의 복잡성 이런 것과 이제 연관된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네, 그 AI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헷갈리게 하면 안 되겠군요. 단순하게. 그럼 이번에는 AI 유리에게 직접 한번 단순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네, AI 유리님께 최대한 예우해서 일목요연하게 물어보겠습니다. AI 유리님, 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서 구본우 박사님과의 대화에서 일자리에 대해서는 상호작용 그리고 창의적인 일에 있어서는 사람이 더 뛰어나다.
아직까지 AI가 대체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그런 일자리의 예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인간의 감성과 상호작용이 필요한 창의적인 일자리는 여럿 있습니다. AI가 대체하기 어려운 분야로 다음과 같은 직업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음악가, 화가, 작가, 영화감독, 배우 등 예술적 창작과 표현이 필요한 직업들. 둘째, 교육, 교사, 교육자, 트레이너 등 학생이나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이 필요한 분야. 셋째, 사회복지 및 상담, 사회복지사, 심리상담가, 코치 등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지원하는 직업. 넷째, 의료, 의료진들은 환자와의 신뢰와 소통이 중요한 덕분에 인간의 감성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담치료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이죠. 다섯째, 디자인 및 광고, 그래픽 디자이너, 패션 디자이너, 광고 기획자 등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한 직업. 여섯째, 문화와 커뮤니티 이벤트 매니저, 커뮤니티 활동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직업으로 사람들과의 소통과 관계 형성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곱째, 사업 기획 및 컨설팅, 사업 전략 컨설턴트, 인사관리 전문가 등 사람의 통찰력과 다양한 경험이 필요한 직업. 여덟째, 유명 요리사 및 소믈리에, 음식과 음료에 대한 감각이 요구되며 새로운 미각 경험을 제공하는 직업. 이처럼 인간의 독창성, 감성, 그리고 사람 간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직업들은 AI가 대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네, 우리 일자리에 대해서 창원시정연구원 구본우 박사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AI 유리, 오늘은 일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AI 시대에 가장 먼저 사라지게 될 일자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AI와 자동화 기술의 발전으로 가장 먼저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직업들은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작업을 주로 하는 직업들입니다. 다음은 그 예시들입니다. 첫째, 제조업 조립 라인 작업자. 단순 반복 작업을 주로 하는 제조업 조립 라인 작업자들은 자동화 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데이터 입력권. 기계가 데이터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데이터 입력 작업자들의 역할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셋째, 콜센터 상담원. AI 챗봇과 자동 응답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기본적인 문의사항에 대한 대응은 AI가 대신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넷째, 현금 출납원. 자동화된 계산과 결제를 도입한 캐셔리스 시스템으로 인해 현금 출납원의 수요가 감소할 것입니다. 다섯째, 회계사무원. AI와 소프트웨어가 복잡한 계정과 거래를 자동으로 처리하게 되면 기본 회계 업무를 하는 사무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 검표원 및 매표원. 자동화된 검표 시스템과 온라인 티켓 예약 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해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곱째, 택배 및 픽업 서비스 원. 자율주행 차량과 드론 기술이 발전하면서 물품 배달 업무가 자동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업들은 AI와 자동화 기술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지만 새로운 기술과 역할이 필요한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도 생겨날 것입니다. 따라서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비해 지속적인 교육과 기술 습득이 중요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네, AI 시대에 새롭게 창출되는 직업들도 있을 텐데요. 새로운 일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로운 일자리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몇 가지 주요한 사항들입니다. 첫째, 지속적인 학습과 기술 습득,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 최신 기술 트렌드를 이해하고 관련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학습 플랫폼이나 자격증 과정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배우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 기술의 발전과 함께 요구되는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복잡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연마하세요. 셋째, 협업과 소통 능력. 팀 내에서 효과적으로 협업하고 원활하게 소통하는 능력은 언제나 중요한 자질입니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협업 경험을 통해 이 능력을 키우세요. 넷째, 개인 브랜딩. 자신의 역량과 성과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전문성을 뽐낼 수 있는 개인 브랜딩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프로필 관리, 네트워킹, 블로그 작성 등을 통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드세요. 다섯째, 인공지능과 친화적인 업무 습득. 인공지능과 협업할 수 있는 업무 방식을 익히고 이를 통한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모색하세요. 인공지능 도구와 활용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섯째, 다양한 경험 쌓기.
다양한 산업과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 자신의 스킬셋을 넓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턴십, 자원봉사, 프로젝트 참여 등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으세요. 7째, 적응력과 유연성.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적응하고 필요에 따라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세요. 이러한 요소들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잡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새로운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준비할 내용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부지런히 배우고 습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비해 지속적인 교육과 기술 습득이 중요하다는데요. 우리 사회가 이에 충분한 대비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번에는 지역 일자리 대체 위협 지수로 본 인공지능의 광역시도별 노동시장 파급 효과 분석이라는 논문을 발표한 고려대학교 구교준 교수와 AI 유리와의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질문은 인공지능이 직접 선별한 질문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구교준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행정학과의 구교준 교수라고 합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최근에 AI가 지역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셨는데요. 이걸 광역 지자체별로 나눠서 분석을 하셨어요. 행정학 연구자신데 AI에 언제부터 그렇게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요? 네. 제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된 거는 제가 대학원 다닐 때였기 때문에 꽤 오래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책에서만 보던 인공지능을 실제로 접한 거는 애플의 시리나 아니면 갤럭시 빅스비 같은 걸 통해서 접했는데 그 당시에는 처음에 그게 나왔을 때는 좀 시원치 않더라고요. 그러던 게 2023년도에 GPT를 처음 경험하면서 이건 진짜 물건이다 싶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세상이 많이 바뀌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 중에 하나가 일자리에 관한 거였고,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이 일자리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를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연구 결과가 궁금합니다. 일자리 위험 지수가 높은 지역, 구체적으로 제시가 됐나요? 저희 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상위 지역은 강원하고 제주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강원하고 제주 지역이 그렇게 그 일자리 위협이 높은 가장 큰 이유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 압력이 많은 직업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직업들을 잘 살펴보면 이 지역의 산업 구조하고 좀 연결이 되거든요. 이 지역이 다들 아시다시피 청정 지역이다 보니까 관광 산업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가장 대체 위협에 많이 노출된 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의 대체 위협이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좀 의외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런 청정 지역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서비스업, 관광업은 AI가 대체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얼핏 들기도 하는데 또 말씀 중에는 상위 지역, 하위 지역을 나누시기도 했고요. 강원과 제주 지역, 이 산업군의 특성이 좀 다른 지역과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얼마나 차이가 있었나요? 그렇죠. 유의미한데요. 가장 큰 차이는 일단 세종은 성격이 좀 달라요. 거기는 이제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긴 성격이 좀 다르고요. 서울하고 대전을 보셔야 되는데 서울하고 대전은 가장 큰 차이가 상당히 다양한 산업과 직종으로 구성이 돼 있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산업과 직종으로 구성이 돼 있을 경우에는 인공지능처럼 이렇게 큰 외부 충격이 왔을 때 그것으로부터 회복하는 게 굉장히 빨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양한 산업과 직종이 구성돼 있는 서울과 대전이 인공지능의 대체 위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좀 전문적인 질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은 AI 유리가 저보다 더 잘할 것 같습니다. AI 유리가 직접 교수님께 분석적인 질문을, 날카로운 질문을 드릴 텐데요. 네, 한번 AI 유리와 대화를 나눠보시죠. 구교준 교수의 지역 일자리 대체 위협 지수로 본 인공지능의 광역 시도별 노동시장 파급 효과라는 논문에서 말하는 일자리 대체 위협 지수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또한 강원과 제주 지역이 일자리 대체 위협 지수가 가장 높은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원과 제주 지역이 높았던 이유는 그 지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체 위협에 많이 노출돼 있는 관광 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이었기 때문이고요. 일자리 대체 위협 지수의 의미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도출되는 과정이 약간 복잡하긴 한데 최대한 초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사용한 기본적인 데이터는 미국의 오넷이라고 하는 데이터예요. 이 데이터가 한 1000개 정도 되는 직종들을 모두 담고 있는 굉장히 아주 자세한 데이터거든요. 그 안에는 개별 직종별로 어떤 기술이나 역량이 얼만큼 필요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가 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 한 1000여 개가 되어 있는데 이걸 우리나라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데이터베이스하고 일단 접목을 시켰고요. 그 과정에서 한 153개 직종을 뽑아냈어요. 그게 1단계고요. 2단계에는 각각 직종별로 어떤 기술과 역량이 필요한지 저희가 한 87개 기술과 역량을 살펴봤거든요. 그 문항을 통해서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활성화됐을 때 각각의 기술과 역량을 얼만큼 대체할 수 있을지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단계를 합쳤고요. 이게 두 단계가 합쳐지면 이제 어떤 모양을 보실 수 있냐 하면 A라는 직종에 X라고 하는 기술이 있을 때, 필요할 때 그 기술을 얼만큼 로봇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이 대체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고 이게 87개가 있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다 종합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그 결과가 나오냐 하면 A라는 직종에 요구되는 87개의 기술과 역량이 로봇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서 얼마만큼 대체할 수 있을까를 0과 1 사이의 지수로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약간의 통계적인 절차를 거쳐서요. 저희가 그거를 대체 위협 지수라고 불렀고요.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분석을 한 겁니다. 교수님 논문에서 강원, 제주, 경북 등 이 지역이 고위험군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지역에 특화된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기획이 되어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인 재교육 프로그램, 일자리 재교육 프로그램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직종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저희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저희 연구팀에서는 커리어 레더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직종들이 있어요. 근데 대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비슷한 기술과 역량을 활용하는 직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두 직종을 매칭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매칭해서 보면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종하고 낮은 직종 간의 기술과 역량 사이에 갭이 존재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갭을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채워준다는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 새로운 직종이 육성돼야 하나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강원도의 대체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경영 관련 사무원, 회계 격리 사무원, 고객 상담 및 서비스 종사자, 각종 판매 종사자, 검표원 이런 분들이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 요구되는 역량하고 기술을 유사하게 쓰면서 상대적으로 대체 가능성이 낮은 직종을 또 살펴보면은요. 통계 관련 사무원, 경찰 소방 관련 종사자, 돌봄 및 보건 서비스 종사자, 자동차 정비원, 전기공, 정보통신기기 기술자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약간의 차이가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던 직업군들은 굉장히 단순 사무직, 단순 서비스직이고요. 두 번째 말씀드린 직업군들은 서비스직이긴 한데 조금은 더 종합적이고 그다음에 높은 수준의 지식이나 아니면 기술을 요구하는 서비스직이거나 아니면 그 장비를 실제로 사용하는 기술직, 기능직들일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단순 서비스직에서 종합적인 서비스직이나 아니면 기능직으로 옮겨가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과 역량이 필요한지를 아까 말씀드렸던 방식으로 그걸 찾고 그다음에 그 갭을 채워줄 수 있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의 핵심은 청년의 이탈입니다.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AI로 인해서 단순직이 사라지고
또 기능직 같은 고숙련 일자리가 늘어날 때 지방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 텐데 그 기회를 잡으려면 어떤 조건들이 갖춰져야 할까요? 이게 그 인공지능 시대의 일자리 소멸과 지방 소멸은 그냥 가만두면 점점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그 트렌드를 쉽게 돌리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다만 이렇게 기술로 만들어지는 고숙련 일자리 같은 경우는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원격으로 일하는 것이 가능한 일자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지역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 다시 말해서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드는 게 정주 환경이 좋은 지역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이거는 두 가지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요. 하나는 이렇게 원격으로 일할 분들이 올 수 있게 하는 거가 또 하나가 있고, 그렇게 살기 좋은 환경 자체는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방문 인구도 높일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의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하면서 주거 환경, 주거 인프라, 그다음에 문화 인프라 같은 것이 필요한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주거 인프라나 문화 인프라를 업그레이드 한다 그래서 수도권을 따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수도권을 따라하려고 하면 사실 아파트 지어서 수도권 따라한다. 강남하고 경쟁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접근은 힘들 거고요. 지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문화나 아니면 역사, 이런 특징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고유의 컨텐츠를 기반으로 한 개발이 필요할 거라고 봐요.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외부 전문가들 혹은 뭐 젊은 인구들이 정주하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거나 아니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기술 도입은 대도시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잖아요. 기술 발전이 오히려 지방 격차를 더 심화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럴 가능성은 언제든지 존재를 하고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나마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대안은, 우선 첫 번째는 지역의 중소도시를 인공지능이나 기타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서울은 워낙에 복잡하고 규제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조금 더 자유롭게 그리고 낮은 비용에서 새로운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는 거죠. 이런 면에서는 중소도시가 아마도 수도권보다는 강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가지 대안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지역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제 고령화가 심한 농촌에서 원격 기술이나 아니면 로봇 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 같은 것을 제공을 한다든가 개발해서 제공을 한다든가, 아니면 인공지능하고 드론 기술을 결합을 해서 농업에 활용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연구를 기반으로 향후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한 데이터 기반 정책 또는 후속 연구 계획이 있으신지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커리어 레더 분석은 지금 지역별로 적용을 하는 것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거 이외에 인공지능 시대가 가져오는 그 추가적인 변화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자리에 관한 거를 일단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이제 미래 시대는 두 가지 시나리오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유토피아적인 시나리오와 디스토피아적인 시나리오를 흔히 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유토피아적인 시나리오에서는 우리가 일을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사람들은 일을 안 하거나 아니면 훨씬 적게 할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일을 안 하는 세상 혹은 일을 훨씬 적게 하는 세상에서 과연 일이 인간에게 어떤 의미를 줄 것인가, 일의 의미에 대한 고찰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인간 관계에 관한 건데요. 우리는 이제 인간관계를 얘기할 때 지금까지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에 하나가 더 들어오는 겁니다. 인공지능 혹은 로봇이 들어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최근에 보면 이 로봇 기술을 활용을 해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하는 케이스들이 늘고 있거든요.
이건 인공지능이 사람 간의 관계에 들어와서 우리들의 관계가 더 복잡해진다는 의미가 되고요. 실제로 인간이 살아가는데 혹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웰빙에 혹은 행복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거 두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보통 학자들은 일과 그다음에 관계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일과 관계의 의미가 이렇게 인공지능이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미래에 바뀐다 그러면 그렇다면 미래의 일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혹은 관계는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가 지금쯤 시작을 해야지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까지 AI 유리가 질문 드리고 그리고 구교준 교수님께서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 한 가지가 빠졌네요.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 소멸, 인구 감소 시대에 인공지능이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부분적인 해법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AI 유리가 짧은 기간이지만 정말 방대한 양을 학습해서 공부가 많이 돼 있습니다. 평소에 궁금하셨던 부분이 있다면 AI 유리에게 도움을 한번 정해보시죠. 저 같은 실증 연구자한테는 미래 연구를 할 때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상상력이에요. 근데 인공지능은 나보다는 상상력이 더 풍부할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미래 시대에 인공지능이 인간 관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인간관계가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인간과 인공지능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느끼는 행복감이나 웰빙에는 어떤 변화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한번 얘기를 듣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인공지능이 인간관계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은 사람들 간의 소통을 돕고 더 원활한 관계 형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기반의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는 사람들 간의 연결을 더 쉽게 하고 관심사나 취향에 맞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촉진할 수 있죠. 또한 인공지능은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여 사람들의 생활을 더 편리하고 즐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죠. 하지만 인공지능이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특히 인공지능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인간 간의 직접적인 소통이 줄어들 수 있고 이는 감정 연결이나 공감 능력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결국 인공지능의 도입은 사람들에게 맞춤형 편익과 더 많은 연결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인간 간의 상호작용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지역 소멸의 해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제 AI 시대로의 전환, 거스를 수 없는 큰 물결인데요. 먹고 사는 것과 직결된 우리의 일자리들은 이 AI 시대로 변화하는 것과 함께 어떻게 바뀌어 나가게 될까요? 인공지능 기반의 비정형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AI 시대의 새로운 일자리와 관련된 다양한 키워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검색창에 일자리라는 단어를 넣어 보겠습니다. 주제 구성이 나와 있는데요. 바로 토픽입니다. 우리가 토픽 분석을 해볼 텐데요.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지자체이죠. 두 번째로 보이시는 부분 교육 파트, 세 번째 정부, 네 번째 금융금리, 다섯 번째가 공기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쪽에 순서가 나타나 있는데요. 지자체에서 어떤 주제들이 매칭이 되어 있기에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가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지자체에 들어가 보시면요. 가장 먼저 데이터 목록에 제주도가 보이시는데요. 인공지능 취업 준비 프로그램이 무료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 지자체에서 취업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AI를 활용하고 있다는 뜻이죠. 두 번째 당진시 뉴스도 보시면 미취업자 100명을 모집하는데 AI 취업 지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열심히 AI를 활용해서 청년들의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연관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관어에서 가장 크게 눈에 띄는 단어는 역시 일자리, 다음은 취업,
청년, 교육, 구직, 또 채용, 기업, 청년 취업사관학교가 맨 아래 보이시죠? 다양한 지자체에서의 어떤 활동들, 청년들을 위해서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AI를 활용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이 연관 검색어를 통해서 드러나는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두 번째 교육 분야 한번 다시 가보시겠습니다. 교육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또 연결이 되어 있기에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매칭이 되어 있는지 들어가 보시죠. 우선 데이터 목록 보시면요. 오산시 뉴스가 가장 먼저 떠 있네요. 오산시에서는 AI 마이스터 고등학교를 육성한다는 내용이고요. 그 아래도 군포시에서는 신중년을 위해서 재취업 프로그램을 AI 활용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관 검색어 함께 보실 텐데요. 연관 검색어 역시 취업이 가장 크게 떠 있고요. 일자리, 교육, 또 자격증, 챗GPT도 보이고요. 면접, 사회, 데이터 뭐 이런 다양한 취업과 관련된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 AI 시대에 또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바로 사라지는 일자리와 새롭게 생겨날 일자리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두 가지 키워드를 놓고 네트워크 차트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색을 한번 해보면요. 양쪽에 각 단어들에 연결되어 있는 키워드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는 사라지는 일자리나 새로운 일자리에나 모두 다 검색이 연결되어 있는 단어들이고요. 우선 사라지는 일자리 독창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단어들 보시면 생산직 보이시죠? 계산원, 운전기사, 상담가, 그리고 번역가, 교사, 사무직, 기자, 예술가 같은 직업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로는 어떤 단어들이 연결되어 있나요?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크리에이터, 제작자, 프리랜서, 최고 경영 책임자, 설계자, 분석가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창의력이나 감성이 좀 필요한 분야들이 직업적으로 계속해서 두각을 드러내지 않을까 싶고요. 보시면 코디네이터라든지 큐레이터 같은 직업들도 보이시죠? 맞춤형으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야들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빅데이터로 살펴본 AI 시대의 일자리 분석이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춰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AI를 활용한 취업 교육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앞으로의 일자리들은 원격의 거리에서 창의성과 감성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맞춤형 제안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이 새롭게 등장하고 각광받을 수 있을 거라는 점을 엿볼 수 있었네요. 지금까지 빅데이터 분석 박지연이었습니다. 네, 지역 소멸에서 가장 중요한 요체라면 역시 일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가 많이 있으면 지역 경기가 부흥할 테고요. 그렇지 않으면 반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검토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데요. 인공지능은 그 자체가 미래 산업입니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미래 산업이고, 또 한편으로는 기존에 있는 많은 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산업들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의 구성 요소가 되거든요. 따라서 아마 가까운 장래에는 대부분의 일터나 또는 사무하는 직장에서 대부분이 인공지능에 관련된 관리자가 필요할 테고, 또 데이터에 대한 관련된 전문가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될 텐데요. 그런 좋은 일자리를 장래에 만든다는 측면에서 미리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산업이 있어야 되고 일자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일자리를 미래차, 미래 모빌리티가 어느 정도 해소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차는 원주에 있는 내연기관차 부품기업들이 미래차 부품기업들로 이렇게 업종 전환이 되면서 미래차 산업을 이제 일궈 나갈 것이고요. 미래 모빌리티 분야 관련해서 뭐 교통약자들이 탈 수 있는 그런 이동기기,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미래 모빌리티라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그런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일자리가 생길 거고, 그 어떻게 보면 미래차와 미래 모빌리티의 양대 그런 분야에서 일자리가 생김으로써 정주 여건이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의료, 문화, 교육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면서 정주 여건이 좋아지고 지역 소멸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산업 현장에는 당장 AI가 막 깊숙하게 침투해가지고 일자리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느끼지는 않고요. 아직 이제 로봇이 완전히 대체하지 않는 이상은 큰 영향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를 교육해주거나 한국어로 직무 설명, 안전 교육 설명을 해줄 때만큼은 이 AI 튜터와 실시간 통번역기가 대신 해주기 때문에 훨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의 기술에서는 아직 최첨단 기술이다 보니까 많은 연구와 이제 시행착오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은 인원들을 고용하고 같이 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지금 어떤 젊은 친구들, 청년 스타트업 대표님들이나 아니면 이제 창업을 준비하시고 아니면 내가 스타트업을 정말 가도 되나? 내가 이 지역에서 먹고 살 게 있나? 무조건 수도권을 고민하는 친구들에게 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충분히 지금 잘하고 계시고 충분히 똑똑하시고 충분히 열심히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갈지 이 방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 번만 좀 해보시고 그러니까 고개를 한번 들고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지역에서 글로벌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은 우리 선배님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을 통해서 잘 갖춰진 토양이고요. 이제는 우리가 쫄지 말고 젊은이들의 패기요 글로벌을 꿈꾸면서 뛰면 됩니다. AI의 툴을 장착하시고 뛰시면 얼마든지 지금 계시고 지금 살고 싶은 그 지역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쫄지 마시고 자신감 가지시고 고개 들고 글로벌 비즈니스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MBC 강원 영동, 원주, 충북, 대전, 광주, 목포, 경남, 제주 MBC 8개사 공동기획 지역생존 AI 프로젝트 우리 고향 부탁해 오늘 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네. AI 시대의 일자리를 좀 살펴봤는데요. 우리 모두의 고민이 깊어지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네요. 이렇게 지역생존 AI 프로젝트 우리 고향 부탁해는 인간이 묻고 AI가 데이터를 학습하고 분석하며 전문가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지역생존 AI 프로젝트 우리 고향 부탁해 다음 시간에는 4부 AI 우리 삶을 돌봐주러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께 오늘은 한 가지 묻고 싶은데요. AI가 정말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최근에 흔히 말하는 생성형 AI는 잘 말하는 AI죠.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장이나 그림, 음악을 만들어내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도 있죠. 예를 들면 조건이 복잡한 질문을 던지면 말은 많지만 핵심은 없고 겉으로 보기에는 똑똑해 보이는데 막상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순간에 허당이다라는 것들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최근에 등장한 AI는 뭔가 다릅니다. 오픈 AI의 O3, O4, 구글의 제미나이 2.5, 엔트로피 클로드의 오퍼스 4 같은 모델들은요, 사고를 하는 듯한 인공지능, 즉 추론 AI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생성형 AI, 그러니까 기존의 GPT-3나 GPT-4 같은 초기 버전은요, 인터넷에 존재하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이 말 다음엔 어떤 말이 나올 확률이 높을까라는 걸 계산해서 문장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는 명확했죠. 논리적 추론이나 수학 계산이나 복잡한 조건 해석에서는 AI가 자꾸 비틀거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AI는 말을 잘할 뿐 이해나 사고는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단순한 예시 하나 들어볼까요? 기존에 있는 GPT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민수가 지혜가 있는 방으로 걸어갔다. 지혜는 부엌으로 갔다. 지금 지혜는 어디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요. 기존의 GPT-3나 GPT-4 초기 모델은 종종 방이다 라고 이상한 답변을 합니다. 왜냐면요, 문장을 쫙 보시면 이 문장 구조 자체에서 민수가 지혜에게 간다라는 흐름만 기억하고 그 뒤에 있는 지혜가 나중에 부엌으로 갔다라는 문장은 무시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 문장에서의 흐름은 패턴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뒤에 건 논리적으로 업데이트를 못하니까 답변이 이상한 거예요. 반면 최근에 추론형 AI한테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지혜는 부엌에 있습니다. 민수가 그녀가 있던 방으로 갔지만 그녀는 이미 부엌으로 이동했습니다. 자, 이거는 단순한 기억력 문제가 아니죠. 시간 순서, 주체의 행동 변화, 상황 업데이트까지 계산해서 논리적으로 문장을 해석한 결과입니다. 이것을 바로 리스닝, 즉 추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단계별로 생각을 하고 해나가는 것과 같은 형태라는 것이죠. 즉 AI가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의 구조를 파악하고 조건과 변수에 따라서 유보적이면서도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수준까지 도달했다라는 것이죠. 흥미로운 것은요, 이 오픈 AI가 챗GPT한테요 추론이 가능한 O3랑 O4를 지금 메뉴로 넣어놨거든요. 근데 그 메뉴에 보시면요, 그 능력을 추론이라고 번역하지 않았고 이성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을 해보시면 추론이라고 하는 말은 계산이고 기술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이성이라는 건 마치 인간의 고유의 능력처럼 느껴지죠. 즉 AI가 점점 인간과 유사한 사고 체계를 가진 존재다라고 진화하고 있음을 암시한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가 단순히 데이터를 다루는 기계가 아니라 이제는 사고 파트너로 변하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이런 AI의 변화는요, 교육이나 경영, 법률, 심지어 철학적 토론의 영향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창작하는 AI에서 사고하는 AI로의 전환점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생성형 AI는 말하는 AI였다면 추론형 AI는 생각하는 AI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이제 막 인간의 방식과 맞닿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AI가 이성을 갖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어떤 이성을 가지고 그들과 소통할 것인가? 지금까지 김덕진이었습니다.